네, 안녕하세요. 어디 오늘 시험 잘 보셨나봐요. 분위기 되게 밝은데요? 아니에요? 그럼 시험도 못 봤으면서 왜 떠들고 그래? 자, 어디 이제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뭐, 항상 1번 항상 나오지 않겠어요? 뭐, 이제 직접 나오든, 간접 나오든, 부동산 특성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 항상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틀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제대로 봅시다. 어디 요약집 다시 한번 봐보면, 요약집 다시요. 113. 아니, 그냥 13. 요약집 13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다시. 네, 정리만 한 번 더 해보고 그냥 문제 풀어보게요. 자, 이제 부동산의 특성 나오죠, 특성. 이제 부동산은 크게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언급 자체가 안 돼요. 나오더라도 의미 없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토지의 특성을 이제 구분하는데 우리는 흔히 그냥 이렇게 구분하죠. 네, 토지의 자연. 떠들면 안 돼. 쉿.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또는 이렇게 본원적 특성이란 말을 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이제 뭐 경제적 특성, 인문적 특성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자, 잠깐 볼게요.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 자,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자연적, 본원적 특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인간이 살아감에 따라서 뭐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지는 용도 다양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토지는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토지 용도를 다양하게 쓰는 것은 토지 스스로가 다양하게 자기 용도를 쓰는 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필요 목적에 맞게끔 경제활동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적 또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걸 갖다 인문이라고 돼요. 인문적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일단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짚어보면 지금 오늘 뭐 이걸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 토지의 특성을 토지의 물리적 특성으로 구분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딱 2번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자 토지의 물리적 특성으로 본다면 개별적 특성도 있고 일반적 특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개별적, 일반적인 특성. 그래서 위치, 크기, 모양, 지세 등은 토지마다 다 개별적으로 달리 나타나는 특성이죠. 그러면 그것은 토지의 물리적 특성 중에서 개별적 특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는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은 예외 없이 모든 토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있죠. 그런 것은 물리적 특성 중에 일반적 특성이다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 이제 한 2번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토지의 물리적 특성 중에서 위치, 크기, 모양, 지세 등 모든 토지마다 다 달리 나타나는 토지의 특성을 토지의 일반적 특성이라 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무슨 특성이죠? 개별 특성이다. 아무튼 여기서는 나오면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면 지문 한 줄만 나오는 거고 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연적, 본원적 특성 중에서 가장 역시 넘버 3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동성 하면 일단 한 장 넘겨보니까 뭐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부동성 하면 동그라미 2번에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이 국지, 지역화된다. 일단 이게 이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고 또 3번도 마찬가지예요. 예.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또는 토지는 인접해 있으니까 토지를 둘러싼 외부 지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죠. 외부 효과. 그러니까 감정평가 시 당연히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일단 그거. 다음. 부증성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지. 토지의 물리적인 양이 증가되지 않는다. 하나 이제 그런데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으로 나타난다. 그거 외에도 도심은 핵심적인 기능이 도심에 다 몰려 있는데 도심으로 토지 수요가 자꾸 증가하는데 토지의 물리적인 양을 부증성 증가시킬 수 없다 보니까 도심은 결국 집가가 급등해서 집약적인 이용이 나타난다 등등등. 아무튼 부증성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다음 영속성. 토지는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니까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장기라는 소리가 항상 나오잖아요. 예. 혹시 전에 우리 가치 가격 배웠던 거 기억나요? 한 좀 됐는데 그죠?
가격은요,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 버린 값이야. 이루어지고 있는 값이야. 그러니까, 분필도 가격이 있고요. 부동산도 가격이 다 있어요. 근데 가치는 물건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알아보는 값이거든요. 분필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분필은 비내구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미래라는 게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데 부동산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건물도 반영속적으로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즉 내구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해서 뭐하는 가치 개념이 나타날 수 있겠죠. 예, 항상 나오는 게 장기 개념이고 또 그러니까 이제 영속성 때문에 결국 부동산을 투자하든 관리하든 개발하든 뭐하든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일단 이것이 뭐 고정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끔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은 임대차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 등등등.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주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이렇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은 꼼꼼하게 잘 읽어보세요. 네. 자, 1번 틀린 거. 자, 개별성에 의해서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법적 대체성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면 넘어가. 2번. 영속성에 의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니까 운영을 통한 소득이득, 처분을 통한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부동산에 의해서 동일한 유형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가격은 지역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도 있고 산지나 잡종지의 토지를 택지로 전용해서 건축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이제 택지량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4번은? 그렇지. 택지량이 늘어났잖아. 이 동네에서. 산지나 다른 용도를 택지로 늘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증성 예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 지역 내에서 택지량이 늘어난 거 맞지만 다른 용도를 줄여서 택지로 바꿔 쓰는 것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리적인 양은 변함이 없죠. 부정성 예외는 없는 거예요. 틀렸고요. 5번.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부동산 이용은 최유효 이용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답은 4번인데요. 1번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기출문제 지문인데. 응? 자, 다시 할게요. 제가 그 학원 밑에 이제 뭐 문구점에서 분필을 샀어요, 이거. 1,000원 주고 분필 한 통을 샀거든요. 그럼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저한테 있죠. 내 돈 줬으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깜빡하고 그냥 놔두고 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1시간 후에 갔어. 근데 내가 이제 사자마자 여기다 손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 이렇게 손톱으로. 놔두고 이제 갔어. 그랬더니 내가 아까 샀는데 놔두고 갔다 했더니 저분이 알고 있대. 내 거 주세요 했더니 다른 걸 주는 거야. 내 거는 아까 내 손톱으로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했더니 그 다른 손님 오셔가지고 그 손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기 밑에 있는 다른 걸 가져가라는 거야.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다 대놓고 제가 맥살 잡고 야, 이 개 X 같은 놈아, 왜 내 걸 갖다가 내 허락 없이 팔았냐, 너 콩밥 먹으러 가자.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일반 채와는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방금 같은 그런 상황에서 법적 대처 가능성이 있지. 그러나 토지는 있죠. A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 중도금 주고 잔금 치려고 했더니 토지 소유자가 딴 놈한테 판 거야. 그랬더니 왜 그랬냐 했더니 실수였대.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럼 옆에 있는 거 가져가면 안 되겠니?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토지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방금 같은 그런 상황에서 법적인 대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네. 답은 4번이다. 2번. 저번 주도 주택 관련된 게 한번 나왔죠. 이제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올 텐데 주택 관련된 문제는 딱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저번 주처럼 1번 다가구 주택은 어쩌고 저쩌고 몇 층 막 이렇게 쭉쭉 나열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렇게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정말 딱 2번처럼 글자 이만큼만 나와요. 이만큼 나오든지 하는데 이게 나온다면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최근래 25회 때 나왔던 게 저번 주처럼 그렇게 나왔으니까 나온다면 그냥 이렇게 나오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에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중 아니면 다가구 찍어주면 되겠죠. 다음 몇 번이에요? 2번. 이거 틀리신 분 안 계시죠? 틀렸어? 나는 방금 틀린 분 나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죽으면 안 되겠네. 조심하세요. 왜 틀렸어? 뭐 찍었는데? 잘못 찍었지. 그러면 안 죽었대요. 모르고 찍으면 죽어야 돼 진짜. 그러지 마요. 다중 다가구는 단독이에요. 이렇게 돼요. 다음 3번.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이 진행 중인 토지를 후보지란다. 맞죠? 이거 조심해야 돼.
나머지 먼저 정리합시다. 2번 포락지 맞죠? 3번 필지 지번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등록번이 맞고 4번 획지 인위, 자연, 행정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며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맞고요. 예, 선화질환, 고압전선 아래의 토지 맞습니까? 맞고요. 1번 조심하세요 요즘에. 예, 여기 조심하세요. 우리 후보지 이행지 기억나시죠? 자, 여기 주목. 시험 오답이 딱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예, 일단 봐봐요. 택지란 지역이 있고, 농지란 지역이 있고, 임지란 지역이 있어요. 택지 다시 쪼개보면요. 택지 안에는 주, 상, 공이 있어요. 농지는 전, 답, 과수원이 있고요. 임지는 신탄림, 용절임, 경절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택지 내에서 주상공끼리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누구냐면 이행지죠. 이행지. 그다음에 택지, 농지, 임지 간에 상호 간에 이렇게 용도가 바뀌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후보지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질문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될 게. 자,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에 라고 하면 후보지예요. 그건 이거거든. 빨간색 이렇게. 근데 여기처럼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내에서 한 거는요. 택지 내에서만, 농지 내에서만, 임지 내에서만. 정말로 시험에서 이런 오답을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내에서라고 나오는지 상호간이라고 하는지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틀렸죠? 함정이죠. 그거에다 플러스 하나 더. 자 볼래요?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 중인 토지는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 중인 토지는 택지 후보지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로 바뀔 거니까. 택지로 바뀔 거니까. 근데 바뀌긴 바뀌는데 성숙도가 너무 낮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때는 바뀌기 전에 용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다음에는 이제 또 그런 문제가 한번 나오겠죠. 뒤쪽 감정평가에서 뭐라 나올 거냐면 후보지는 전환 후의 용도 동일수권하고 일치한다. OX. O죠. 뭐 X야? 맞잖아. 바뀔 거잖아요. 맞죠? 근데 후보지는 항상 전환 후 동일수권과 일치한다면 이때 틀리는 거예요. 이때. 예. 그래서 여기도 요것도 시험에 나오고 요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후보지 이행지는 어차피 바뀔 거예요. 바뀔 거. 그러니까 바뀔 이유를 기준으로 하는 건 맞긴 맞지만 바뀌긴 바뀌는데 성숙도가 너무 낮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경우에는 바뀌기 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소리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것만 조심하세요. 다시.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뀐 뭐라고요? 그건 후보지예요.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내에서 바뀌면 그건 이행지야. 이행지. 후보지나 이행지는 전환 또는 이행 후우 동일수권 용도하고 일치되게 평가한다면 맞지. 근데 항상 후를 기준으로 한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그거 두 개 잡아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3번은 1번이 틀렸어요. 자, 이제 4번 문제. 4번 문제는요, 간단한 것 같은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감정평가서 기출문제인 거 그대로 한번 갖다 써봤거든요. 자, 4번 몇 번 답인 것 같아요? 4번이죠. 예. 근데 헷갈리는 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자, 정상재 A에 대해서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그냥 정상재야. 이게 의미 없는 소리. 이 재화에 대한 소비 지출 가능액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적당한 거.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살면 그 재화에 대한 소비 지출 가능액이 커지고 조금 사면 줄어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1번.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제를 많이 사니까 A재화도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2번은 맞겠고. 2번. 소비자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잘 팔리고 맞겠고요. 대체재 가격이 비싸지면 대체재를 덜 사고 A재화 많이 사니까 맞겠고. 5번. A재화 선호도가 증가하면 A재화 수요가 증가하니까 맞겠고. 4번. A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A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 지출 가능액이 감소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예? 답은 뭐 4번인데요. 한번 풀어보시라고 문제를 넣어봤습니다. 네, 5번. 오늘 나오고 다음 주에 또 나오는데 오늘 문제하고 다음 주 문제하고 달라요. 5번이. 다음 주 문제가 더 쉬워요. 오늘 나온 게 좀 더 어려워요. 예. 자, 일단 잠깐 볼게요. 여기 먼저. 이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이제 다음 주는 이런 게 나와요. 예, 사실은 이제, 요건 한 번 나왔고, 다음 주 나온 게 좀 더 이렇게 시험에 적합한데, 이제 제가 난이도 좀 조절하려고, 이렇게 요거 먼저 끄집어냈는데, 이거 뭐 그냥 같이 해볼게요.
가격 탄력성이 그냥 1이고 소득 탄력성이 1이라고 할게요. 3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3% 증가하니까 상승하고 소득이 그냥 뭐 3%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했을 때 지역 전체의 수요량이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물어봐. 다음 주 문제 이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가격끼리 소득은 소득끼리 별도로 계산해서 나온 값을 더하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해보자. 가격이 3% 비싸진대요. 그러면 수요량은 X만큼 감소하겠죠. 그게 바로 2래요. 2. 그럼 X가 얼마냐면 6이야. 6. 그러면 결국 가격 상승에 의해서 수요량은 6% 감소한다. 이렇게. 다음. 이렇게. 자, 소득 탄력성 3. 소득이 3% 증가한다. 자, 어디? 소득이 3% 증가한대요. 근데 소득 탄력성이 3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수요량은 Y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Y가 얼마가 되겠어? 9가 되겠죠. 그렇죠? 9. 그러면 가격만 놓고 보면 수요량은 6이 감소하고 소득만 놓고 보면 9가 증가하죠. 두 개를 합치니까 전체적인 수요량은 종전보다 3%가 늘어났다. 자, 요게 이제 그 기본형 문제예요. 기본형 문제. 예. 근데 이제 요건 다음 주에 나와 있고, 근데 여기서 답이 다음 주에 3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근데 방금 했던 여기 기본형인데, 요거는 이제 좀 더, 사실 계산에는 차이가 없는데, 좀 더 다른 사고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디? 그럼 한번 해볼까요? 5번. A 지역의 연립주택시장에서 가격 탄력성이 1.2이고 소득 탄력성이 2다. 연립주택의 가격이 10%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A 지역에서 연립주택의 수요량은 정종과 동일하다면 소득의 변화는 수덕. 일단 가격 탄력성 먼저 합시다. 가격이 몇 % 증가한대요? 가격이 10% 상승한대. 그러면 이게 탄력성이 1.2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수요량은 X만큼 감소해야 되겠죠? X가 얼마가 돼야 돼? 12. 그러면 가격만 놓고 본다면 수요량은 12%가 감소한 거 맞죠? 맞아요. 예. 자, 이제 소득 탄력성 봅시다. 소득 탄력성. 자, 소득 탄력성을 할 텐데 하기 전에 소득 탄력성은 지금 보니까 얼마라고 나왔냐면요. 2라고 나왔죠? 근데 잠깐만요. 맨 끝에 결론을 보니까 A 지역에서 연립주택의 수요량은 종종과 동일하다. 수도. 그러면 분명히 가격만 놓고 보면 수요량이 12가 줄었는데 전체적인 수요량은 종전에 비해서 차이가 없다. 변화가 없다. 이 말은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12%가 늘어주면 가격 비싸짐에 따라서 줄어드는 만큼 소득이 증가해서 그만큼 양이 늘어주면 전체적인 소비량은 변화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소득 증가에 의해서 수요량이 12가 증가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려면 소득이 Y만큼 늘어줘야 되겠죠. Y가 얼마가 되겠어요? 6이죠. 6. 예. 6분의 12는 2. 이렇게. 그러면 수요량이 12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소득은 6% 증가해 줘야지 결국 소득이 6% 증가함에 따라서 소득 증가에 의해서 수요량이 12개가 다시 증가하니까 두 개 합치니까 0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미리 보여줬죠. 다음 주에 할 문제가 그게 더 기본형이고 요건 갖다 살짝 이제 물어보는 방향을 좀 바꿨는데 요건 딱 한 번 물어봤어요. 시험에서. 근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잡아보시고요.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자, 6번은 답 3번이죠. 3번이죠. 왜냐면 A 지역에서 아파트 시장에서 매도자, 매수자 모두 다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을 때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택 맞다. 어제는 이제 좀 일 좀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나주 계셔가지고 이제 전남 나주 있잖아요. 배. 근데 배 주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짜증나게. 배 주문하라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친구 과손 놀러 가고 하면서 갔는데 저는 이제 말만 나주지 이제 근래 원래는 서울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2번 가고 이제 못 가고 막 그랬다가 요즘에는 아버지가 자꾸 매주 좀 들렸다 가라고 해서 이제 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튼 갔어요. 근데 이제 너무 놀란 거야, 나는. 왜냐면 나주에 보면 혁신도시라는 게 있어요. 그 한전 본사가 나주에 내려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역에 미치는 여파가 크긴 커. 예. 가격이 막 거래는 안 되는데 잔뜩 다 올라가지고 심지어는 저기 시내 외곽에
산 올라가는데 길 옆에 있는 그 옆에 식당에서 이제 삼계탕을 아버지랑 종종 먹는데 어제도 갔거든요. 근데 그 땅이 평당 50인 거야.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면 그까지 그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주도 이제 요즘에 어떤 게 있냐면 그 한전 공대를 나주에다 이제 유치한다고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어느 방향으로 어디 위치하고 어떻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밸리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땅 가진 사람들이 땅을 사겠다고 와도 안 파는 거예요. 이제 돈 다음에 판다 이거지.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막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매수인도 매도인도 가격 상승 내승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수요가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증가하잖아. 살려고 하잖아요. 공급은 증가해 감소해요. 안 팔려고 하지. 이렇게. 이게 동시에 같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가격은 오르겠어 내리겠어? 가격은 오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니까. 근데 어디 이거 저번 주에 했던 문제네. 어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이죠. 수요가 증가하면 양 증가고. 다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해요? 상승이죠. 공급 감소, 양 감소입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의 변화는 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답은 그냥 3번입니다. 예? 자, 7번. 다음 중 유량 4번, 5번 뭐 틀린 거 아시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곡선은 우측. 5번. 공급 감소하니까 곡선은 좌측. 이렇게. 답 3번이에요. 자, 7번. 유량 변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자, 기업, 지대, 임대료, 소득, 유량 맞죠? 예. 다음 니은, 인구 전출입은요? 유량이 저량이에요? 유량이죠? 자, 우리 시험에 인구란 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인구는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 몇 명이니까 저량이거든요. 저량이에요. 근데 이제 인구 전출입은 달라요. 제가 이제 왜 이걸 좀 하고 싶냐면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가 가장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준이 되는 도시인데 인구수가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인구의 어떤 이동, 지역 간의 이동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인구는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 몇 명인데 인구 전출입 현황은 지난 1년 동안에 외부 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수 얼마, 1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수 얼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리해서 1년 동안 인구 전출입은 플러스 마이너스 몇 명이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지표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한 번쯤은 인구가 아닌 인구 전출입을 건드려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인구 전출입 현황은 유량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니까. 네. 다음 디귿 주택 생산량 유량. 답은 그냥 1번이 되겠죠. 어디 리얼 감정평가액은요. 답은 3개 나왔으니까 저량이겠지 뭐. 네. 자, 볼게요. 이 물건의 감정가 3억이야. 감정가 밑에 이거 나와 있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사 완료일을 뭐라고 그래? 기준 시점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 가격은 요 날짜를 시점으로 해서 나온 거야. 특정 시점. 그러니까 유량, 저량. 저량이 되겠죠? 그죠? 다음에 미음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 주택 재고량은 전부 다 저량. 답은 그냥 1번. 네. 8번 문제는 저번 주에 사전에 예고됐죠. 근데 예고하지 않더라도 항상 요즘에 분위기가 나오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 우리 8번 이제 한번 해볼게요. A 가격이 10% 인상됨에 따라서 A 수요량이 5% 감소하고 B의 수요량은 15% 증가하고 C의 수요량은 7% 감소했다. A의 가격 탄력성. 자, 기업 A의 가격 탄력성은요. A 가격이 10% 인상됐죠? 그렇죠? 그럼에 따라서 A의 수요량은 5% 감소했죠? 그러니까 얼마? 0.5입니까? 0.5예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0.5입니다. 예? 다음, 니은 A하고 C 관계를 물어봤네? AC? 예. AC는 A 가격이 상승하니까 A를 덜 사고 C에 대한 수요량도 같이 감소하네? 둘이 무슨 관계? 둘이 보완제 관계네? 그쵸? 다음, 디귿. A 가격에 대한 C 제화의 수요 교차 탄력성을 보자. 그러면 A 가격이 10% 인상됐죠? 인상됐죠? 예. 다음에 C 제화 수요량은 7% 감소했죠? 자, 0.7하면 안 됩니다. 보완제는 마이너스를 반드시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7, 답 2번이에요. 2번.
그래. 아니, 말 잘못했어. 3번. 예. 제가 말이 잘못 났어요. 예. 3번. 그래요. 정확하게 잘못 말했어요. 3번 맞아요. 예. 그래서 이 8번 문제는 있잖아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예. 네. 9번. 가끔 우리 학교는 가로놓기 좋아하기도 해요. 경기변동 파트에서는 정말 이렇게 해서 가로놓기가 나온 적도 있어서 넣어봤는데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회복시장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회복시장은 기업, 상향시장 이전의 시장이다. 맞네? 그러구나. 우리 시험에 이전 이유 가지고도 오답을 준 적도 있었는데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진짜 그래. 이거 맞죠? 자, 볼래요? 경기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데 볼게요. 예, 저점이죠. 그럼 여기 하향시장이죠? 여기는 회복시장이죠? 여기는 상향시장이죠? 여기 후퇴시장, 하향시장. 자, 회복시장 물어봤죠? 회복시장은 하향시장 이후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거든. 하향시장 이후의 시장이고 상향시장 이전의 시장이에요. 맞죠? 근데 정말로 과거의 시험에 이전 이후 가지고 오답을 정말 준 적도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맞아요. 맞죠? 예. 다음 2번 회복시장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상한 한. 다음 회복시장 계속 이제 가격이 살아나고 점점 오르고 하다 보니까 거래 과정에서 매수 기간이 짧아지겠습니까? 매도 기간이 짧아지죠. 매도 기간이. 디귿이 틀렸어요. 디귿이. 네. 다음 리을 부동산 거래 활동은 매도자 중심의 시장으로 나타나겠고요. 건축허가나 거래 건수는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겠죠. 답은 3번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한테 안 좋아. 얄미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냥 지문으로 딱 넣어가지고 읽으면 좀 오히려 더 편한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못 보면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런 스타일이 나와서 한번 그냥 내봤어요. 문제를. 네. 잘했죠? 잘한 것 같아요. 제가 해봐도. 다음 이제 10번 문제. 예. 설마 이렇게 무식하게끔 나오진 않을 텐데요.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한번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문제를 냈는데, 예. 이번 시험은 이제 나오면 그 사실은 거미지 모형이죠. 일반 우리 경제학 원론 같은 책에서는 이제 빼버려요. 예. 거미지로는 거의 안 넣고 다 빼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시대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정보 공유가 이렇게 재빠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게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 일반 지하 시장은 정보가 다 공유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 거미지 비론이 그러니까 일반 경제 시장에서는 잘 안 맞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맞아. 왜? 부동산은 공급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일반 지하하고 좀 다르거든. 그리고 일반 지하 시장은 모든 정보가 거의 다 대부분 공개되어 있어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어떤 정보를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이익을 얻는다? 그런 개념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직도 부동산이 정보가 제대로 공유가 되지도 않고 부동산 다 다른 거야. 바로 그 동네 옆에 있는 27번지 필지하고 28번지 필지도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전한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일부는 좀 더 개선될 수 있겠으나.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이 거미비론이 일반 경제에서는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게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지금 연락이 나오고 있지 그냥. 예, 쭉 나오다 어쩌다 한 번 쉬고 계속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작년에는 기울기 가지고 물어봤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번에 시험에 나오면 5번 나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되죠. 자, 어디 1번. 수렴 형태가 아닌 거 1번. 수요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렴형 맞아? 맞지. 맨 처음에는 이렇게만 지문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지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숫자를 주는 거야. 수요 가격 탄력성은 1.5고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구만. 공급의 탄력성은 0.5, 작으니까 비탄력적이구만. 그러니까 수렴형 맞죠? 그래요. 이렇게까지 주다가 몇 년 전부터는 3번에 기울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기울기를 가지고 더 많이 써먹습니다.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은 0.8, 작고 공곡선의 기울기는 1.2, 크다. 기울기가 작을수록 더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번도 맞네. 딱 4번. 수요는 기울기가 안 많아대. 그러니까 기울기가 안 많으면 탄력적이지. 자, 수요든 공급이든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탄력적이다 이 말이죠. 공급의 기울기는 급하대.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결국 4번도 3번하고 똑같은 말이네. 그러면 1, 2, 3, 4가 다 수렴형이에요. 과거 시험에 변천사를 그대로 갖다 써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번도 나와. 근데 우리는 5번 눈으로 풀어야 돼, 이제. 눈으로. 이제 안 쓸 거야. 아니? 자, 우리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 QD가 수요량이죠. QD 앞에 4 있죠. 이게 수요선의 기울기고, 다시. QS가 공급량이죠. 그러면 QS 앞에 3이 공곡선의 기울기인데, 자. 근데 P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 P를 기준으로. 그러면 수요함수는 수요선의 기울기가 4인데, 앞에 2P야. 그러면 4를 나누기 2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요선의 기울기 얼마? 2. 다음. 공급은 3Q니까 기울기가 3인데 앞에 2P가 있네. 그럼 나누기 3을 하면 1.5죠? 그러면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2고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1.5니까 무슨 형? 그렇지. 발산형이 되겠죠? 답은 5번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나온다면 곡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 나올 거예요. 이제 기울기는 절대 놓쳐도 안 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수요함수를 보니까 3P는 700 마이너스 4QD고 공구함수 2P는 100 플러스 3QS다. 자, 눈으로 풀어. 눈으로. 자, 눈으로. 앞에 있는 절편 이런 숫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없다고 그랬어요. 예? 수요곡선의 기울기, 공곡선의 기울기, P를 기준으로. 자, 수요곡선의 기울기. 자, 몇 분의 몇? 3분의 4죠. 한 1.33 정도 돼요. 공곡선의 기울기 얼마? 2분의 3, 1.5죠? 그러면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작죠? 1.33, 1.5니까. 그러면 무슨 형? 수렴형.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요게 시험에 이번에 나올 차례니까 잘 정리하세요. 답은 5번이다. 11번. 투자자 갑은 A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발표된 직후에 토지를 매입하였다. 이때 정상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과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으로 오른 것은, 자, 잠깐. 정보가 발표된 직후에 토지를 매입했다. 이건 바로 현재의 정보를 말해요. 그러면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어디냐? 중간선 시장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당연히 약선 시장이 되겠죠. 답은 4번이죠? 그렇죠. 네. 4번 안 찍으신 분들은 4번 안 찍을 수가 없는 지문이에요. 왜? 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초과 이윤을 얻는다고 그랬지. 근데 1번 끝에 보면 할당 효율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최종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 모든 정보가 알려져 있는 강성, 완전 경쟁 시장, 이런 애들은 초과 이윤이 없잖아요. 결국 약선이겠지. 답은 4번이에요. 네. 다음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대 이론은, 자, 비옥한 토지의 제한, 수학 체감 법칙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한다.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잉여소득이다. 이 고전학파고 고전학파. 최열등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당연히 몇 번입니까? 당연히 리카도 차익지대설 4번이 되겠습니까? 예, 차익지대설이죠. 네, 맞아요. 다음 이제 13번 개발권 양도가 있는데 우리 요건 이론 정리를 다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예, 개발권 양도. 예. 이제 개발권 양도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개발권. 그렇지. 개발권 양도라고 읽지 말고 공부할 때는 개발권만 양도라고 하라고 했지요, 제가. 그죠? 요약집 78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원론적인 내용부터 쭉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볼게요. 땅을 사면 토지에 대한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토지 소유권. 예. 토지 소유권에는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수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토지 소유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안에. 자, 그런데 우리 개발권 양도라는 것은 말이죠. 개발권 양도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개발권 만 양도죠. 개발권 만 양도. 얘는 소유권 중에서 개발권만을 분리해서 개발권만을 분리하는 해서 양도의 거리의 객체로 삼는 게 바로 개발권 양도예요. 그러니까 여차저차해서 했는데 소유권은 주니 소유권은 양도하니 이런 소리 나오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개발권이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자, 여기 A 지역이 있다. A 지역에 보니까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개발 상한선이 이만큼이더라. 그러면 A지역에서 1번지 토지 소유자는 기존 이 토지를 통해서 개발 상한선까지 다 찾아먹었다. 근데 2번지 토지 같은 경우는 이만큼밖에 이용하지 않고 요만큼의 공간을 이용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미이용 공간으로 남겨놓은 이런 상태다. 이런 상태다. 근데 정부가 이제 나중에 2번지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 기존 건물 철거하고 했더니 정부가 안 돼! 라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못하게 했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정부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토지 주변에 어떤 도심 역사 유적지 등이 있고 뭐 생태계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자원 등이 있다. 근데 너가 개발해버리면 그런 게 파괴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너는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신에 크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거 아니에요, 얘는. 당연히 손실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공익사업을 뭐 해야 돼요. 예. 근데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뭐 TDR인지 뭔지 요걸 주겠다 이거예요. TDR을 주겠대. 그래서 2번지 토지 소유자가 다시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뭐 할 때 쓰는 거냐 했더니 정부가 그래요. 저거 있잖아. 저거 옆에 B지역이 있는데 B지역에서 이제 3번지 토지가 있는데 정상적인 개발 상한선을 놓고 봤을 때는 이만큼밖에 개발하지 못한다. 근데 너는 지금 이만큼의 공간을 여기서 이용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 TDR을 가지고 있으면 인접지역에서 초과 개발함에 따라서 초과 개발에 따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요걸 갖다 여기다 쓰라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을 여기서 보존시킬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하래. 오케이, 알았다. 근데 2번 소유자가 또 물어보더라. 근데 내가 이 TDR을 가지고 인접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팔아먹을 수 있게끔 여건 조성해 주겠대요. 그러면 B 지역에 집가가 낮으면 사람들이 이용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B 지역의 집가가 매우 높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건축 허가 조건에 반드시 TDR을 첨부해야 되는 까탈스러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돌이라는 사람이 3번지 토지 소유자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개발하면 이만큼밖에 못 하는데 좀 더 많은 개발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건축허가 받으려고 갔더니 뭐 조건이 까다로운가 봐. 에이씨 안 해. 나 그러면 옆에 땅 사가지고 다시 질래. 안 되지.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인접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어떤 개발을 또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기존에 그 토지 가지고 속된 말로 뽕을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집가가 높고 토지형 규제가 심한 지역이라면 얘는 있잖아요. 예. 건축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건축허가 받으러 가니까 허가 조건 중에 하나가 TDR을 첨부를 해야지만이 건축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그랬어. 너 그거 야 2번지 토지 소유자야. 너 그거 안 쓸 거면 나한테 1억 주라. 나 주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1억 주겠다. 이런 식으로. 원래 갑돌이는 여기서 개발한다면 초과 이윤은 2억 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규제하다 보니까 1억 원을 뺏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게 뭐냐.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발적인 손실 보상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시장에서 개발 이익 얻는 놈의 이익을 일부 가지게끔 하면서 마무리된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도 현금에 의한 보상 효과와 개발 이익 환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TDR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특징은 그렇고 오답은 TDR 제도는 정부의 어떤 규제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손실을 소유권을 보존해준다, 어쩐다, 이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 제도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네. 어디? 문제 13번. 틀린 거. 1번. 기억. 집가 수준이 높은 지역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 기억 맞네요? 맞네요. 그러면 1타 3P가 됐네. 1번, 2번, 3번 찍으면 안 되네. 네. 근데 4번과 5번이 남았는데 한 놈은 니은이 있고 한 놈은 디귿이 있으니까 니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면 끝나겠네. 니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다. 니은 맞아. 그러니까 틀린 것은 당연히 그냥 5번 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제 시험이라면. 네. 다음 디귿.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손실보상 제도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하고 있죠? 리을. 토지 소유자의 손실에 대해서 소유권을 보존해 줌으로써 손실보상 효과가 나타난다. 하면 돼, 안 돼?
소유권 보존이라는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네, 틀렸어요. 네, 답은 5번. 다음 14번 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우리 이제 저번 주에 뭐 이거는 거의 매번 나온다 보시면 돼요. 네,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임대료 상한제 아니겠습니까? 임대료 상한제. 현재 가격이 100원인데 균형 가격보다 높은 선에 통제하면 아무런 영향 못 주고 낮은 선에서 통제하지 영향 준다 뭐 등등등. 자, 어디 1번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상한제에서는 이중 가격이 발생하게 된다. 자, 무슨 말이냐? 임대료 상한제 같은 경우는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가격을 통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실제 시장에서는 이만큼의 범위 내에서 웃돈을 지불하고 거래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음성적 거래. 그러니까 이중 가격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죠. 다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의 가격이 서로 다른 가격 체계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중 가격이 나타날 수 있다. 둘 다 맞습니다. 네. 2번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선에서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주택의 질적 수준이 약화되지도 않고 임차인의 이동도 감소하지도 않나. 맞나요? 이 말은 결국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맞죠? 네. 3번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단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죠. 예, 공급이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으니까. 다음 4번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결국 주택이 부족한 초과 수요가 나타나니까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현상이 나타나겠죠. 예, 여기서 빠져나가지고 딴 데 직구하기 힘드니까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다음 우리 선분양제 후분양제 아시죠? 선분양 후분양제 아시는데 주택 선분양 제도는 어디 선분양하고 후분양하고 누가 더 좋아요? 라고 말하면 안 돼.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오늘 그냥 읽고 넘어갈 거예요. 선분양은 그냥 이렇게 지을 테니까 돈 주고 산다라고 약속해 라고 하는 게 선분양이고 후분양은 일정 공정까지 시공 후 분양하는 게 후분양이죠. 그러면 선분양 제도는 후분양 제도에 비해서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맞아요? 바뀌었죠? 후분양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요. 그러면 잠깐 휴식했다가 15분 하죠. 예.